펜타곤의 장군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무기 독점이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북아프리카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는 그들의 오만을 박살내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던 모로코,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 K2 흑표 전차가 무려 400대라는 듣고도 믿기 힘든 규모로 진입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냉전 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미국제 무기 숭배라는 신화가 오직 실력 하나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신흥 강자 앞에서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내포한 잔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00대. 이것은 모로코군이 기존에 보유한 미제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22대의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군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는 모로코가 그동안 국가 안보의 핵심 척추로 삼았던 미국식 기갑교리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한국형 기동전 교리를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전력 재설계 선언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조차 이 소식을 전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줬기에 보수적인 북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이 미제 무기를 이선으로 물리고 한국산을 주력으로 선택했는가 라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오만한 방산 카르텔은 2025년 모로코 고위 인사가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를 그저 미국을 압박해 에이브럼스 가격을 깎으려는 협상용 카드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한 판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로코 사막의 주인이 에이브럼스에서 특패로 교체되는 굴욕적인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이러한 급진적인 선택 뒤에는 생존이라는 절박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로코는 현재 러시아제 T-90으로 무장한 알제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부 사하라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화약고에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미제 귀족 무기는 사치일 뿐입니다. 모로코군에게 필요한 것은 펜타곤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라 당장 매일 전쟁이 터져도 사막의 모래 언덕을 뚫고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야전형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요구를 완벽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지금 모로코가 보여주는 행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나 미국의 낡은 무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며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종속적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K2 흑표 400대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의 패키지 도입은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서방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국방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탱크 몇 대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K-방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모로코를 북아프리카의 군사 맹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에이브럼스의 방어력을 자랑하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을 때 한국은 창원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24시간 돌리며 실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입니다. 모로코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미국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지는 한국의 강철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의 모래 폭풍은 거쳤고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늙고 병든 에이브럼스 제국의 몰락, 거칠 것 없이 진격하는 K방산의 서늘한 위용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미국의 자랑 M1A2 에이브럼스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에 모로코는 400대의 흑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로코가 그토록 자랑하던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이 선급 전력으로 사실상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산 K2 흑표를 안치려는 결정적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시트가 아닌 전차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미국식 럭셔리 기술의 패배이자 한국식 실전 압축 기술의 승리라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에이브럼스의 그 악명 높은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무한한 군수 지원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지상 전차에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개량한 가스터빈을 장착하는 오만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가스터빈은 가속력이 좋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급선이 짧고 도로망이 잘 갖춰진
유럽 평원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로코의 광활한 사막과 황무지에서 에이브럼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그야말로 기름을 마시는 하마이자 보급 부대의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시동만 걸어놓아도 연료 게이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극악의 연비는 작전 반경이 생명인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료의 통일성입니다. 에이브럼스는 항공유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반면 전장을 누비는 다른 트럭, 장갑차, 자주포는 모두 디젤을 사용합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군수 장교들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전차만을 위한 별도의 유조차와 보급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적에게 타격당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 K2 흑표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디젤을 사용하는 1500마력의 파워팩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진의 차이가 아닙니다. K2는 아군 트럭이나 다른 차량에서 연료를 뽑아 바로 주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는 뜻이며 이는 고립된 사막작전에서 전차병들의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신의 한 수입니다. 모로코 군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기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70톤짜리 고철 덩어리가 될 위험이 있지만 한국의 K2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끝까지 적을 추격할 수 있는 끈질긴 야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게와 기동성의 격차는 더욱 잔인합니다. 미군은 방어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에이브럼스에 온갖 장갑을 덕지덕지 붙여 무게를 70톤 가까이 불려놓았습니다. 이 비대한 몸집은 단단한 도로 위에서는 위협적일지 몰라도 북아프리카의 부드러운 모래 언덕에서는 스스로를 파묻는 무덤이 됩니다. 실제로 이라크전과 걸프전에서 수많은 에이브럼스 전차가 모래 구덩이에 처박혀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견인조차 하지 못한 채 자폭 처리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면 55톤급으로 다이어트된 K2 흑평은 사막의 표범처럼 민첩합니다.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단련된 현수장치와 최적화된 중량 배부는 에이브럼스가 헛바퀴를 돌며 허우적거릴 때 K2가 모래폭풍을 뚫고 적의 측면을 타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모로코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400대라는 압도적인 물량을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철저한 기술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이름값에 속지 않습니다. 유지비는 절반 이하이면서 작전 지속 능력은 2배 이상 뛰어난 K2 흑표야말로 진정한 사막의 왕 자격을 갖췄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기술적 우월감에 취해 현실을 무시한 설계를 고집할 때 한국은 철저하게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북아프리카의 모래 위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K2가 에이브럼스를 압도한 것은 단순히 엔진과 무게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로코의 지형은 평탄한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준한 아틀라스 산맥과 복잡한 협곡이 혼재된 그곳에서 K2는 에이브럼스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묘한 자세로 적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만의 독보적인 무릎 꿇기 기술, 암내장형 유기압 편수장치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모로코라고 하면 흔히 끝없이 펼쳐진 평탄한 사하라 사막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의 안보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적 요충지를 짚어보면 그 중심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험준한 아틀라스 산맥이 가로로 거대하게 뻗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미제 M1A2 에이브럼스가 무력해지고 한국산 K2 흑표가 전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결정적인 무대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서방의 명품 전차들은 태생적으로 유럽의 평온을 상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캠페만 땅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데는 강할지 몰라도 산악지형과 굴곡이 심한 구름지대에서는 육중한 덩치가 오히려 움직이는 표적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시대적인 토션바 방식의 현소장치는 차체의 높낮이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산등성이 너머 아래쪽에 있는 적을 타격하려면 전차의 거대한 차체를 능선 위로 훤히 드러내야만 포신을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나 여기 있으니 맞춰달라고 광고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단련된 K2 흑표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독자 기술 암내전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는 이 전차를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닌 관절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K2는 전차의 앞부분을 무릎 꿇리거나 전방골,
뒷부분을 주저앉히는 자세 제어를 통해 에이브럼스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괴하리만치 유연한 사격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차차를 능선 뒤에 완전히 숨기고 오직 포신과 관측 장비만 살짝 내밀어 적을 타격하는 헬다운 전술에서 K2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에이브럼스가 적을 조준하기 위해 3m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를 노출하며 끙끙댈 때 K2는 낮은 자세로 숨죽인 채 산 아래에 적을 저격하고 유령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격차는 단순한 카탈로그상의 옵션 차이가 아닙니다. 알제리와의 국경 분쟁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과 사막의 언덕이 혼재된 지형입니다. 모로코군 지휘부는 깨달았습니다. 평지에서나 왕노루스라는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아틀라스 산맥의 좁은 길목과 급경사에서는 기동조차 버거운 돈 먹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K2 흑표는 한국의 험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기에 모로코의 그 어떤 거친 지형에서도 표범처럼 달리고 매처럼 막아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자들이 전차에 굳이 그런 복잡한 자세 제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며 코웃음 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산악전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기술을 연마했고 결국 그 한국형 솔루션이 지구 반대편 북아프리카의 전장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의 유무 역시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포탄을 들어 나르는 수동 장전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는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 탄약수의 피로도를 높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전투력을 급감시키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K2는 한국 독자 기술의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명을 줄인 게 아닙니다. 400대 기준으로 무려 400명의 숙련된 병력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며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 국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군사적 효율성의 혁명입니다. 결국 모로코가 선택한 것은 미국의 과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단순한 소모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토 환경에 가장 완벽하게 진화한 최상위 포식자를 고른 것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됨으로써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상전의 패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거래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을 넘어선 양국 경제를 뒤흔들 어마어마한 돈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K2 400대와 천국 미사일이 가져올 10중 원대의 잭팟 그리고 한국 방산 생태계가 모로코에 뿌리내리게 돼 충격적인 경제 효과.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경제 영토의 확장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거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맹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감성적인 국뽕은 잠시 거두고 오직 차가운 숫자로만 이 사태를 분석해 봅시다. 통상적으로 K2 전차의 한 대당 수출 가격을 후속 군수 지원, 예비 부품, 한약, 그리고 현지 교육 훈련을 포함한 풀 패키지로 산정했을 때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에 400대라는 물량을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최소 8조 원에서 최다 1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도출됩니다. 이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인 중형 세단 30만 대를 한 번에 선적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이며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천여 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향후 10년 동안 공장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해야 소화할 수 있는 엄청난 일감입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파는 것이 비도덕적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이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부로 환산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숭고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로코가 이 막대한 예산을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아닌 한국에 베팅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성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의 무서운 전략, 이른바 생태계 이식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서방의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무기를 팔 때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는 줄게, 하지만 기술은 절대 안 돼. 수리도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 비싼 돈 내고 해. 라는 식의 이른바 블랙박스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고장난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부품값은 부르는 게 값인 그들의 오만한 AS 갑질에 제3세계 국가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로코에게 단순히 완제품 탱크만 던져주고 떠나는 먹튀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로코 현지에 정비창을 세워주고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윈윈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모로코가 요구하는 현지 유지 보수 및 산업협력 패키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로코를 북아프리카의 방산 생산 거점으로 키워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기술 이전에 인색한 콧대 높은 서구 기업들에게 지쳐있던 모로코에게 당신들의 산업을 키워주겠다는 한국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안보 솔루션이었습니다. 400대라는 숫자는 모로코군 기갑 전력의 주력이 완전히 한국산으로 물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로코라는 국가의 방위 산업 뿌리가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번 시스템이 깔리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락인 효과를 완벽하게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모로코 사막의 전차들은 한국산 부품을 먹고 한국의 기술로 수리되며 한국의 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창원의 용접 불꽃이 북아프리카의 사막을 지키는 강철 방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K2 흡표가 사막을 평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늘입니다. 모로코의 안보 불안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제리의 전투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400대의 전차 군단을 지켜줄 확실한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로코는 그 하늘의 방패조차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닌 한국의 어떤 무기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또 하나의 반전. K방산의 결정체 천궁2가 등판할 차례입니다. 지상에서 K2 흡표전차 400대가 모로코의 사막을 질주하며 모래의 제왕으로 등극했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전은 입체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차 군단이라 할지라도 머리 위, 즉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적의 공격, 헬기와 전투기에게는 그저 비싼 고철 표적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군부 역시 이 냉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창인 K2와 함께 하늘을 지킬 방패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천공일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K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활용 점정, 이 용의 눈을 그려넣음 이자 모로코가 국가안보의 핵심 뼈대를 통째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식하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모로코의 잠재적 적국인 알제리는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차만 달랑 도입하는 것은 반쪽짜리 전력 증강입니다. 모로코에게는 K2 전차 부대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적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이동형 방공우산이 절실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천궁이가 등장합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은 우수하지만 한 포대를 구성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도입 대기 시간만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천궁이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조단위에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실전, 검증된 명품입니다. 모로코가 천궁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닌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의 주력 전차와 공중의 주력 방공망을 한 국가의 시스템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국의 운명을 그 나라에 맡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교리, 통신 시스템, 피아 식별 장치 등 국방의 신경망이 모로코군에 그대로 이식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외신들은 이번 패키지들이 성사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 유럽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2가 가진 바층 방어 능력은 북아프리카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적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모로코에 배치된다면 북아프리카의 하늘 패권 또한 한국 기술로 지켜지게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우리 허락 없이는 미사일 하나도 못 쏜다며 으름장을 놓을 때 한국은 당신들의 하늘을 당신들이 직접 지키게 해주겠다며 기술과 시스템을 통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이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토록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데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아이러니한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조차 혀를 내두르는 천궁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뜻밖의 이름, 바로 러시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천궁이에 열광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의 탄생 비화에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아이러니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승부욕이 얽혀 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패트리어트 기술은 절대 공유 불가라며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대한민국은 아주 의외의 방향, 바로 과거 적성국이었던 러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불곰 사업의 시작이자 천궁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경제 파탄에 직면한 러시아는 한국에 빌린 차관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현금 대신 내민 것은 자신들의 최신 군사기술과 무기였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는 고철 덩어리나 받아왔다며 비웃었지만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S-300과 S-400의 원천 기술을 전수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콜드런칭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도 언급된 이 콜드런칭은 천궁이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발사관 안에서 엔진을 점화해 뜨거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핫 런칭 방식을 쓴다면 천궁은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10m 이상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 기술적 차이가 전장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핫 런칭 방식의 패트리어트는 발사대가 향한 방향으로만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적이 뒤에서 나타나면 발사대 전체를 돌려야 하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콜드런칭을 사용하는 천궁은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해 360도 전방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이 많고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한국의 지형, 그리고 험준한 산악이 즐비한 모로코의 환경에서 천궁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러시아 기술을 베끼는 카피캣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청출어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비행체 기술은 뛰어나지만 이를 통제하는 전자장비와 레이더 기술은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IT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러시아가 전수해준 튼튼한 하드웨어에 한국산 최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정밀 유도 탐색이라는 디지털 두뇌를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천궁은 원본인 러시아의 S-352보다 더 정밀하고 더 똑똑하며 더 반응 속도가 빠른 돌연변이 괴물로 재탄생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다 못해 뒤집어질 노릇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빚 갚으려고 던져준 기술이 한국이라는 필터를 거쳐 최첨단 무기로 진화해 이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주력 수출품인 S-400의 파이까지 갉아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천궁이는 러시아제 무기의 강력함과 서방제 무기의 정밀함을 모두 갖춘 지구상 유일의 하이브리드 요격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조차 미사일 기술 강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인정할 만큼 한국은 이제 기술 수혜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러시아의 투박한 망치가 한국의 정밀한 매수로 진화한 이 사건은 간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술 흡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걸작 천궁이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과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월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이 기막힌 가성비의 반란.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맹혹한 돈과 성능의 대결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 방공망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그 아성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천궁-2. 과연 모로코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왜 검증된 미제 명품을 놔두고 한국산 미사일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지나치게 비싸고 천궁-2는 충격적일 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크립트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숫자의 격차는 그야말로 잔인한 수준입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PAC-3 한 발의 가격은 약 400만 달러, 50억 원. 최신형인 PAC-3MS는 무려 600만 달러, 약 75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천궁-2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대등한데 가격은 3분의 1, 심하게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수백만 원짜리 저가형 드론이나 수천만 원짜리 구형 미사일을 떼거지로 쏘아 보낼 때 한 발에 7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영공을 빈틈없이 방어하려면 비싼 미제 미사일 몇 발을 아껴서 쏘는 것보다 성능은 확실하면서도 부담 없이 쏘아 올릴 수 있는 한국산 미사일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실전적인 억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격 차이가 성능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천공2는 현대 미사일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직격형 요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구형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이 적 미사일의 탄도를 직접 들이받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이 신의 경지에 도달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뿐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조차 아직 이 기술을 완벽하게 실전 배치하지 못해 파편형 요격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한국은 가격이라는 무기뿐만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이미 세계 1티어 그룹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오일머니 부자 나라들이 왜 천공이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싼 한국산을 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깐깐한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전 테스트를 통해 천공이의 레이더가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을 칼같이 탐지하고 콜드런칭으로 360도 전방향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지갑을 연 것이며 모로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천공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대체하는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패트리어트가 채워주지 못하는 방공망의 밀도를 완성해줄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결국 모로코가 K2 전차 400대와 함께 천공이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한국형 방어 플랫폼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서방의 방산 기업들이 브랜드값에 취해 폭리를 취하고 있을 때 한국은 압도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악리 불가능해 보였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이것은 방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모로코라는 한 국가의 무기 교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했던 냉전 시대의 무기 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K-디펜스 스탠다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모로코의 사막에서 불어온 이 뜨거운 열풍은 단순히 탱크 몇백 대와 미사일 몇 포대를 팔았다는 일회성 뉴스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군사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눈 덮인 평원에서 시작된 K방산의 진격이 중동의 사막을 건너 이제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과 소련의 무기 카르텔이 붕괴하고 그 틈새를 대한민국이라는 준비된 실력자가 파고들어 새로운 안보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은 심각한 안보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미국과 유럽의 방위 산업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럽은 오랜 평화에 젖어 생산 라인을 멈췄고 미국은 비대한 관료주의와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제때 공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쳐도 3년 뒤, 5년 뒤에나 줄 수 있다는 공허한 답변만 돌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계약 후 3개월 안에 실무를 보내주겠다고 답한 나라는 지구성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모로코의 이번 K2와 천공2 도입 검토는 이제 중견 국가들이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정치적 간섭 없이 자국의 의지대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자주국방의 면허증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부품 하나도 못 바꾸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기술을 전수받아 내 나라 공장에서 내 손으로 무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며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 제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의 병기고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부터 AI, 엔진, 특수강까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급망을 국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정도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환경 주제와 인건비 문제로 제조업을 포기할 때 우리는 묵묵히 용접기를 들고 밤을 새우며 제조 역량을 지켜냈습니다. 그 피땀 어린 고집이 전 세계가 다시 하드 파워를 필요로 하는 난세를 만나 폭발적인 국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K방사는 가성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 합니다. K2 흡표가 에이브럼스를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1002가 패트리어트보다 더 진보된 요격 방식을 보여주었듯 우리는 이미 성능 그 자체로 글로벌 톱티어입니다. 모로코의 선택은 한국산 무기가 이제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최선의 선택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나 보던 변방의 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자신을 지킬 힘을 공급하는 안보 파트너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달려가는 400대의 K2 전차, 그리고 그 위를 지키는 천궁의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구걸이지만 힘을 갖춘 평화는 번영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잡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세계의 견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